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토론입니다. 지난 14일 헌법재판소에서 사형제도의 위헌 여부를 둘러싼 헌법 소원에 대한 공개 변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사형제가 헌재 심판대 위에 놓인 것은 1996년, 2010년에 이어서 세 번째인데요. 동시에 사형제를 둘러싼 쟁점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존치와 폐지로 나뉜 견해 차이는 매우 선명한 것 같고요. 이에 대한 여러분의 입장들도 다를 것 같은데 오늘 토론에서는 사형제 폐지와 존치를 주장하는 입장들을 각각 듣고 또 한국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함께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두 분의 패널을 모셨습니다. 먼저 한국 사형폐지운동 범종교연합회 공동회장이신 김성기 목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책이죠. 사형을 집행하라의 저자이신 김태수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할 얘기가 많은 관계로 곧바로 본론으로 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변호사님께 말씀 묻겠습니다. 역대 벌써 세 번째로 사형제가 헌재 심판대에 올랐는데요. 대한민국 사형제 폐지에 관련한 헌법 소원 심판의 역사랄까요? 그런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뭐 앞에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1988년 헌법 개정으로 이제 처음 우리 헌정사의 헌법재판소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34년 정도 되는 거죠. 34년 정도 헌법재판소 제도가 운영되는 동안에 1996년 그리고 2010년 두 번의 그 헌재 결정이 있었습니다. 네. 뭐 다 아시다시피 두 번 다 합헌이었죠. 단지 이제 96년의 경우에는 7대2로 압도적으로 합헌이었고요. 2010년에는 5대4로 근소한 차이로 이제 합헌이 더 우위였습니다. 이번에 이제 지난달에 그 공개 변론이 있었고 이번에는 또 어떤 결론이 날지 사실 저도 궁금합니다. 이사님.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헌법이 사형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합헌인가 아닌가에 대한 이제 문제였는데 그 두 번은 합헌이었었고 이번에 또 세 번째입니다. 목사님 혹시 여기에 대해서 붙이실 말씀 있으실까요? 예, 사형 폐지에 앞장서온 한국 사형 폐지 범종교 연합회에서는 생명 존중, 생명 사랑 존중과 그 가치 철학을 가지고 1990년도 예장 통합 제75회 총회 때 문장식 목사님이 헌의하고 결의해서 한국 기독교 이 연합회를 구성했습니다. 네. 그리고 2001년도에 기독교, 불교, 천주교, 천도교, 원불교까지 이렇게 범종교적으로 32년 역사를 가지고 사형 폐지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본격적으로 사형제 폐지에 관련된 쟁점을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국가가 개인의 생명을 빼앗을 권리가 있는 것인가? 요렇게 이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어떤 이 사건을 볼 때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보느냐 하는 부분은 그 어떤 사건에 대한 어떤 의견을 정립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사형이라는 게 사실은 이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게 옳다고 믿으면서도 주저주저하고 망설이는 이유는 국가에 의해서 한 사람의 목숨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뭐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형이 집행되는 한 순간만 이렇게 집중할 게 아니고요. 그 일련의 과정들, 어떤 사람이 무고하게 목숨을 잃었고 그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국가기관이 열심히 수사를 하고 또 그 가해자를 법정에 세워서 재판을 하고요. 또 재판을 하면서도 사형만이 유일한 어떤 이 사람한테 내릴 형인가 아니면은 다른 대안이 없나 밤을 새워서 고민을 하고요. 그리고 또 그 사형이 확정된 사형수에 대해서 어떤 그 집행 결재를 올리고 또 이 결재 문서에 도장을 찍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 속에서 한 사람이 어떤 그 죽어가는, 사형수에 죽어가는 모습만 본다 그러면 당연히
이건 국가에 의한 제도적 살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일련의 과정, 이 사형이라는 것 자체가, 사형제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흔히들 그 사형제는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형벌이고 문명과 동시에 등장한 형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사형이야말로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만든 제도죠. 여기에 더 반론이 있으실까요? 예, 전추론자들은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이나 수사 기법이 첨단 과학화되고 또 전문화 체계화되어 있기 때문에 또 오심제도, 삼심제도가 있기 때문에 오판과 오심이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역사를 살펴보면 과거 유신 정권 때 민청령 사건이나 인혁당 사건 등 정치적 조작 사건으로 39년이 지난 2013년도 저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1986년 5월 27일 간첩 혐의로 사형이 집행된 세월호 씨 같은 거, 그런 경우에 2017년도에 재심을 해서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느냐면 판검사도 오심을 할 수 있고 오판도 할 수 있다. 인간의 한계를 지적해 준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형제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한 고귀한 생명을 국가 공권력으로 박탈하는 행위는 그 자체가 위헌이고 또 국가 폭력이고 제도적인 관제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시간 관계상 좀 이렇게 한 번 더 이렇게 말씀을 나누시면 좋은데 좀 넘어가는 걸로 하는데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두 번째 쟁점이 이제 사형 제도를 이제 얘기할 때 사형제가 있기 때문에 방금 이제 변호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사형이나 범죄나 이런 것들이 많이 억제됐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예, 유엔에서 2002년도에 사형제도가 범죄 억제력, 위화력이 있느냐? 그건 없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캐나다, 대만 등의 연구 사례도 이와 동일하게 일치합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는 1975년도 사형제 폐지 이후에 27년간 살인율이 44%나 줄어들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미국도 사형 폐지한 그 주에서는 10만 명당 살인율이 줄어들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공권력으로 간제살인하는 것은 위헌이고 반인륜적인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사형이 범죄를 예방한다는 그 근거는 자체가 부족하고 잘못된 가설이고 그런 추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변호사님. 네, 뭐 세상에는 인과관계가 아주 간략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또 아주 복잡한 사건도 있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사형제도와 범죄 어떤 발생의 어떤 그런 상관관계라고 할 텐데 범죄의 발생 원인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사형제를 두기 때문에 없어졌다. 또 사형제가 있기 때문에 없어졌다. 이런 식으로 이리적으로 답변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절대 아닙니다. 네. 예. 뭐 가령 지금 대한민국에는 거의 소매치기가 없어졌는데 그러면은 소매치기를 과거 일삼던 분들의 도덕성이 갑자기 향상됐나? 그 아닙니다. 순전히 그 신용카드를 다 들고 다니기 때문에 막상 위험을 무릅써도 나올 게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 뭐 이 과거에는 이른바 조직폭력배라고 부르는 분들이 아무렇지 않게 공갈과 협박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요즘 그건 또 많이 없어졌습니다. 왜냐? 각자가 핸드폰을 가지고 있고 그 핸드폰으로 범죄 현장을 또 기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이 오래전에 한 작가가 말했던 것처럼 이 밤거리에 가장 훌륭한 경찰관은 가스등이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살인사건 발생률, 사형제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인과관계를 특히 수치적으로 나타내는 건 불가능한 거고요. 네. 저는 그런 어떤 모든 통계적인 수치 방금 목사님 말씀하신 부분에도 분명히 오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처벌과 형량의 문제다. 예, 분명한 것은 사형은 우리 형법에 규정된 그 형 중에서 가장 무거운 형입니다. 그리고 범죄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이 형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최소한 어떤 그 범죄자들, 특히 일반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이 사형 폐지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흔히 논거로 되고 있는 부분이 사형제가 있다고 해서 우발적이고 격정적인 살인을 막을 수 없다. 왜냐? 우발적이고 격정적인 분들은 앞뒤를 가리지 않고 사람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전제가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우리 법은 우발범, 격정범한테 절대로 사형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아주 여러 사람을, 그것도 치밀한 계획하에 죽인 사람들을 사형이라는 극단적인 형벌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면요.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소위 이제 가해자의 인권을 너무 중시하면서 내가 피해자인데 피해자의 억울함들을 너무 경해 여기는 거 아니냐. 그렇게 가벼운 처벌을 해가지고 나의 억울함이 풀리겠느냐.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피해자 측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고 국가와 국민이 다 함께 나서서 피해자 가족들을 보호해줘야 되고 또 특별 형사 보상 제도를 도입해가지고 피해자 가족들을 좀 적극 지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정부와 국가가 좀 성숙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피해자 가족을 끌어안고 그들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회복시켜주는 그런 사회가 되야 되는데, 예를 들면은 사형수와의 관계 회복을 위한 그 회복적 정의, 진정한 용서와 화해를 시도하는 그 회복 탄력성을 가진 우리 국가가 되면 성숙한 국가, 건강한 나라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변호사님께는 그러면 이제 반대편에서 입장이잖아요. 극단적인 그리고 또 아까 얘기했던 응보적인 처벌이 피해자의 회복이랄까. 그분들의 어떤 억울함들을 풀어줄 수 있는 거냐. 정말 심판으로 가능하냐. 처벌로 가능하냐. 이런 질문인 것 같은데요. 글쎄 일단 뭐 살인 범죄를 전제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대한민국 사형수 중에서 이 살인범이 아닌 분이 한 분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 한 분이 이제 한 사람을 죽였을 뿐이고 나머지 사형수들은 전부 다 2명 이상 죽인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살인 범죄의 제1차적인 피해자는 피살된 분 본인이겠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삶과 죽음은 가장 밀접하게 붙어 있으면서도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일단 죽음으로 간 분들은 절대로 삶으로 다시 돌아올 수가 없죠. 뭐 흔히 그 비가역적이라고 하고 불가역적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회복이라는 그 말씀이 범죄로 인해서 피살된 분들한테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2차적인 피해자라고 한다면은 자기 목숨 이상으로도 소중한 가족을 잃은 분들이 될 텐데요. 사실은 그 가족을 잃은 분들의 어떤 피해라는 것도 사형을 집행 안 하면 그러면 회복이 되느냐? 사실 그런 방법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저도 용서가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야말로 좀 거치게 말하면 찢어 죽여도 정말 속이 안 차, 분이 안 풀릴 것 같은 이런 간악한 살인자를 용서한다는 건 아름다운 일이죠. 그건 뭐 보통 사람이 어떤 도덕성을 할 수 없는 일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모두를 어떤 피해자 가족들도 이 살인범을 용서하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이 되기를 바라지만,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살인 범죄자의 유족들, 그 가족들은 가해자를 잘 용서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용서라는 것은 마음먹어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감정의 문제고, 감정의 문제라는 것은 이성의 문제와 달라서 오답을 발견했다고 해서 바로 실정되지는 않습니다. 1 더하기 1은 3이라는 답은 그런 이성적 차원의 문제는 2로 밝혀졌을 때 바로 고쳐지지만, 감정의 문제는 내가 용서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더라도 절대 그게 쉽게 바뀌는 게 아닙니다. 혹시 반론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보복과 응징보다는 용서와 사랑이라는 방법을 국가가 이제 제안하고 또 연구해서 정책으로 입안하고, 사형수들이라고 해서 그냥 마침표 찍고 공권력을 향하여 생명을 박탈하는 그것만이 다가 아니고, 그 생명도 죄를 지어서 자체는 잘못되고 나쁘지만 용서라고 하는 고상한 차원으로 우리 국가가 간다면
우리 국민들도 의식이 새로워질 수가 있고 높은 차원의 가치를 실현하는 그 즐거움을 느낄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사람을 사형제도를 유지해서 어떤 경우에 굉장히 네. 매우 심사숙고하시겠지만 그렇게 해서 마침표를 끊는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 어떤 근거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네. 아주 극악한 범죄자의 경우에는 네. 소위 말하는 교화의 네. 가능성, 그 사람이 네. 다시 뭔가 새롭게 사회에 적응하고 제2의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네. 없는 사람도 있다. 네. 그래서 더 시민을 보호하거나 이체 피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사형을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얘기도 좀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네.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뭐 이런 부분을 먼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뭐 제가 그 사형과 관련된 어떤 그런 언론 칼럼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또 무슨 댓글들 같은 거 보면은, 마치 이 형벌의 목적이 교정과 개선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교화와 개선이 그 형벌의 마치 유일한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형벌은 교화와 개선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형벌의 가장 일차적인 목적은 어떤 공동체의 규칙을 어긴 사람에 대한 제재입니다. 바꿔 말하면 벌이죠. 그래서 형벌에도 벌자가 들어있지만 벌이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이 반칙 행위에 대해서 제재를 가함으로써 그것을 본 다른 사람들이 따라하지 못하도록 범죄를 억제시키는 일반 예방적 효과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또 하나를 더 추구한다 그러면은 어떤 특정한 어떤 범죄자의 악성을 제거해서 우리 사회의 선량한 시민으로 돌려보내는 것, 뭐 이렇게 세 가지 차원이 있을 수 있는데 이 교화와 개선이라는 데 너무 초점을 맞추는 태도는 첫째는 어떤 이 우리 형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라고 보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유감스러운 일입니다만은 우리 사회에서 이른바 주폭이라든가 이렇게 살인까지 가는 큰 범죄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주변의 소시민들을 괴롭히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아주 뭐 셀 수 없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 대부분의 특징이 이른바 교도소를 들락날락 하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은 교도소라는 게 그토록 그 교정과 개선이 이루어지는 곳이면은 왜 어찌하여 교도소를 달려온 횟수가 많을수록 주변에 더 사악한 존재가 되고 주변에 해를 끼치는 사람이 되느냐. 우리는 교도소에서 교정과 개선이 이루어진다는 환상을 버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당연히 개선될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믿음이죠. 그렇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그러면 그러니까요. 이 무기 종신용으로 놔두면은 그럼 교정과 개선이 되느냐? 이제 그런 가설들은 사실은 험하기 짝이 없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불행한 얘기입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유영철 같이 한 수명쯤 되는 무고한 생명들을 그것도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죽느냐를 보기 위한 고문이 목적이 된 사이코패스적 살인자 같이 이렇게 사실 저는 뭐 그 유영철이라는 자의 개선 가능성을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과연 우리 사회는 왜 그 자를 교정과 개선을 반드시 해야 되나? 왜 그렇게 무수한 어떤 그 피해자들의 눈물을 뒤로하고 한 사람한테 집중해야 되냐는 부분도 생각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일단 목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사형제도를 사람이 바뀔 수 없다. 뭐 그런 논의에서 시작됐는데 그거 말고도 교정, 교화의 대상이 아니라 국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게 먼저다라는 얘기도 하셨고 사이코패스라든가 계속되는 범죄자들을 위해서는 더 이제 뭐랄까요 투철한 네. 어떤 형벌이나 처벌의 제도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유형철 형제를 변호사님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편지를 받고 또 교화에 저는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정시설의 명칭 변천사를 보면 고려시대는 전옥소라고 그랬어요. 조선시대는 감옥이라고 그러고 일제강점기 때는 형무소라고 그러고 1961년도에는 교도소로 개칭되었습니다. 형무소가 뭡니까? 가둬놓는 물리적인 건물이에요. 그리고 저 형무소로 가는 것은 형벌을 가하는 그런
그 응징적 차원의 그런 게 있고 감옥이라는 건 가둬놓는 곳이고 교도소는 수용자를 교화하는 그 목적을 가진 곳입니다. 따라서 사형수도 교화의 대상입니다. 59명의 사형수가 있는데 그들도 교화의 대상입니다. 목사님께서 이제 교도 이제 사역을 해오셨으니까 그렇게 변화될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 건 너무 존경스러운 거고 당연하다고 생각이 드는데도 일반 이제 국민들이 볼 때 그렇습니다. 저렇게 흉악한 사람이 어떻게 변할까? 예. 그리고 혹시나 그런 척하는 건 아닐까? 예. 그런 어떤 가능성 때문에 예. 뭔가 좀 다시 나온다든가 예. 조금 더 확실한 처벌을 원하는 분들의 심리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인정하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교도소 사역을 32년 했는데요. 출소 전 새생명 희망학교라고 하는 법무부 최초의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 시간이 지나가지고 출소하는 데 목적을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정당국도 정신 차리고 법무부 장관도 그렇고 우리 국가가 이 방향이 교화에 초점을 두고 나가야 된다. 그래서 출소 전에 트랜스포메이션, 전체적인 변화를 경험해야 된다. 거기에 맞춰서 제가 왜 범죄했을까? 형사정책학적 그런 차원은 아니지만 범죄한 이유를 나름대로 정리해서 신학적으로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어서 12개 주제 가지고 같이 가르쳤어요. 근데 제가 16회 수료생을 배출하고 이 코로나 터져서 이제 크로즈 됐었는데요. 제가 그 수료생들의 그 수료 소감을 들어보면서 왜 이제 왔느냐. 내가 진작 예수 만났으면 여기 오지 않았을 때 하고 우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리고 이제 출소한 그 이후의 것은 저희들이 할 수가 없었고요. 국가가 또 거기도 거의 방치해주는 차원이에요. 근데 제가 만나본 수용자들과 사형수들은 복음의 능력 안에서 변화될 수 있다, 변화되고 있다, 변화된다.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 단체들도 생명을 존중하고 네. 그다음에 이런 사형제도 폐지한 운동에 많이들 이제 네. 활동하시는 걸 아는데 유독 기독교 안에서는 입장이 좀 갈라섰었던 걸로 알고 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그 나름 성경에서 그런 어떤 처벌이나 정의라든 구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근거로 해서 예. 사형제가 존치돼야 된다라고 예전에 이제 한기총에서는 그렇게도 했는데 그런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해 주실까요? 네, 율법적에 구약에 보면은 사형제도가 있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창세기 보면은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인 가인을 하나님이 벌 주지 않았어요. 그를 죽이는 자는 7배나 더 벌을 가한다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유대교 같은 경우 이스라엘 민족들 율법을 중시하는 그 나라도 1955년도에 사형제도를 폐지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이 사형수 됐잖아요. 실제 사형당하지 않습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런 분의 7번까지 용서하라. 기독교의 정신은 용서와 사랑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다른 주제로 좀 넘어가면 결국 이제 종신제로 네. 대안적인 어떤 사형제가 아닌 종신제가 가능하지 않냐. 그리고 이제 가명이나 어떤 중간에 사면이 없는 형태로 가면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뭐 경제적인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찬반이 있는 걸로 아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목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또 죄송한데 그 종신제로 대신한다 이런 입장들 많이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가능하시다고 보시나요? 현실적으로? 네, 단세포적으로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 하나만 말고 예를 들어서 상대적인 종신형이나 유기징역 상한제 폐지 한 100년쯤 때려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사형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 등 다각적인 방법과 함께 사형수 교화에 대해서도 시스템적으로도 제도적으로도 좀 정비해서 이제는 차원 높은 선진 교정 행정 국가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여기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또 찬반이 있는데 어떠신가요? 뭐 서두에서 이제 저를 소개할 때 사형을 집행하라라는 책을 쓴 저자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뭐 저는 뭐 이 기본적으로 이제 사형 존치론의 입장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책을 썼습니다만은 그 책을 쓰게 된 어떤 배경에는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 6개월 형이 확정된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 법무부 장관은 형을 집행하도록 돼 있는 이런 조항들은 뭐 다 빼어놓고 생각하더라도
사형수를 흔히 말해서 이제 그 미결수라고 합니다. 사형수가 받은 형은 사형이지 징역형이 아니기 때문에 사형수에게는 강제 노역을 부과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 이제 이 행정법이 바뀌어서 좀 뭐 달라지긴 했습니다만은 미결수로서 아주 편하게 살았지요. 아무 노동도 하지 않고 또 선량한 이 재소자들에게는 아주 공포스럽고 무서운 존재로서 그리고 실제로 그 쌍사형에 해당할 만큼 강력한 어떤 범죄도 많이 저질렀고요. 그리고 뭐 제가 직접 교정 행정을 해본 일이 없어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듣기로는 사형수 한 명을 관리하는 게 일반 재소자 한 50명 관리하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하는 말도 있고 실제로 이 교도소 내에서 벌어지는 대부분의 어떤 그 불미스러운 사고 같은 경우 배경에는 사형수가 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형 집행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입장이지만 뭐 그 어떤 원칙을 반드시 그것을 이렇게 관철한다기보다는 최소한 지금처럼 사형수들이 자신의 어떤 이 죄에 상응하는 만큼의 처우를 받지 않고 오히려 어떤 국가적으로 교정행정에 큰 부담을 주고 또 재소자들에게도 큰 공포를 주고 그리고 또 본인 스스로도 어떤 이 교화 개선의 노력을 반성의 노력을 포기하고 있는 이런 현실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고쳐져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그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사형 집행이 어렵다고 한다면은 최소한 지금 현재 있는 어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부정의한 일이 지금 거의 30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꼭 시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그 가석방 없는 그 하나의 대안으로서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는 정부가 네. 국민과 함께 토의하면서 연구하면서 이제 나서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강제살인, 제도적인 그 사형만을 주장하지 말고 좀 더 높은 차원의 국민 용서의 차원을 한번 끌어내는 것. 그리고 공감을 형성해서 그렇다고 하면 저는 국가의 용서와 화해의 날을 국가 공휴일을 제정하라. 이 정부에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가정에도 부부간에도 용서를 해야 될 게 있고 또 학교에도 그렇고 정부와 모든 국민들이 그 용서와 화해의 무드가 우리나라의 토양이 될 수 있다면 우리나라 멋진 나라, 건강한 나라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형수도 거기 포함이 됩니다. 저 교정 목사로서 수용자나 사형자를 대할 때 엄격합니다. 아프게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을 던지고 왜 변화해야 되는지, 변화란 무엇인지, 변화면 무엇이 좋은지 설명을 쭉 하면서 같이 울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이 입었던 그 상처를 떠오르게 하는 거죠. 그리고 국민들 입장에서 아주 냉혹한 질문을 던져요. 저도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교화를 해나간다고 하면 첫 질문부터 첫 출발부터 바르게 되면 그들이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뼈아프게 뉘우치고 교화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가볍게 인성이든지 프로그램 뭐 다양하고 교화 방송도 있고 그런 물리적 하드웨어 차원의 교정 행정이 아닌 본질적이고 더 중요한 내용을 타치하는 영적인 면에 그런 내적인 속죄를 경험하고 감격하여 이제 바로 살아야지.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이 돼야지.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 점에서 저는 교정하는 분들이 거기에 초점을 두고 헌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도 마지막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사형 존치론을 주장하는 이유는 이 부분이 사형을 그러니까 폐지할 것이냐 존치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원칙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류사의 어떤 가장 보편적 가치, 물론 성경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그 가치 중 하나인 정의와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더 많은 어떤 무고한 생명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때로 루소가 말한 것처럼 어떤 생명에 대한 존중은 생명에 대한 과감한 경시를 필요로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형 존치론자들이 무슨 인정머리 없고
사나운 사람들이 아니라 이 똑같은 어떤 보편적인 사랑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혹시 못하신 말씀 있으면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패널로 나오면서 고민이 있었습니다. 네.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 그리고 이 일로 상처 입은 우리 국민들에게 정말로 죄송하다고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사형 폐지는 유엔의 권고 사항이기도 하지만은 해마다 두 나라 세 나라씩은 사형 폐지를 하고 지금 사형 폐지가 146개국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형제도라고 하는 게 신의 초월적인 절대자에 대한 도전 행위고 또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을 파괴하는 비인도적이고 후진 사회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복과 응징보다는 용서와 사랑이 훨씬 더 아주 큰 범죄 예방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저는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한국 사형 폐지 종교연합회에서는 사형수 교화에 몸을 던져 헌신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이제 따져야 될 법리적 판단과 또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영역들이 좀 많이 부딪히기도 하고 또 국내 상황과 또 국제적인 상황도 또 생각해야 될 점이 있고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확실히 들었는데요. 또 국민의 입장으로 또 신앙인의 입장으로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기를 기대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형제 존폐 논쟁, 선명한 쟁점들이 얽히고 설켜 서로 다른 입장 사이의 간극을 좁히기 쉽지 않아 보이지만 사형제를 둘러싼 논의와 그 뿌리에 놓인 가치관에 대한 고민이 무엇보다 생명 존중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CBS 토론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